네, 신문 비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여기 일을 하고 싶어서 밤에 촬영을 합니다. 제 화실 바로 옆이 어떤 익산의 학생들이 이렇게 동아리 활동하는 데인데 풍물놀이를 해요. 이제 주변에 이렇게 민가가 좀 떨어져 있어서 좀 전까지 좀 밤에도 8시, 9시에도 막 풍물놀이를, 사물놀이를 하는데 제가 대학 때 동아리 활동을 몇 가지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물놀이였거든요. 간매소리라고 그 동아리 장도 잠깐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장고 파트였는데 설장고 전체를 연습해서 이제 외워서 칠 정도까지만 했어요. 설장고를 하다 보면 이제 직접 서서 하는 게 원래 설장고인데 요즘은 서서 하지 않고 이제 앉아서 이렇게 공연하는 설장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제 장고도 예전에 화실 불날 때 다 불타버렸는데 하나 좀 그러니까 제가 좀 즐겨 했던 악기가 3가지인데 어렸을 때 하모니카, 그다음에 중학교 때부터 기타, 코드를 외워서 쳐야 되는, 좀 초등학교 때부터 기타를 배우면 더 좋은데 좀 늦게 배웠어요. 그래서 기타를 쳤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가서 사물놀이를 했죠. 그래서 이제 장고를 배웠는데 꽹과리를 좀 배우고 싶긴 했어요. 근데 좀 흉내는 내봤는데 그 하는 사람은 꽹과리가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또 리드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재밌는 건 장고가 재밌죠. 아무튼 재밌어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기타는 하나 주워 놓은 게 있고 줄이 하나 떨어진 거. 근데 그 기타 이렇게 코드 잡는 데 보면은 그게 얼마나 닳았느냐에 따라서 기타가 얼마나 되느냐 알 수 있는데 거의 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네. 아무튼 좀 더 이제 제가 악기도 예전에 좋아했던 악기는 하모니카는 그냥 좀 제끼고 기타하고 장구를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그게 왜냐면은 그 장수 악기거든요. 그러니까 악기 중에서 입으로 부는 악기는 좀 건강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길게 하기는 힘들어요. 하모니카 됐든 피리가 됐든 간에. 근데 손가락으로 하는 거하고 이렇게 손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치매 예방에 좋고 굉장히 오래 살 수 있는 장수 운동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지휘자가 오래 살거든요. 그는 이제 음악하고 손동작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연주자보다는 지휘자가 더 머리를 더 많이 써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75세 지휘자를 두뇌 영상 MRI를 두뇌를 찍어보니까 29세로 나와요. 75세가. 그래서 해외 사례들을 또 보면은 두뇌는 50년 젊을 수가 있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더 갈 수 있어요. 저는 100년까지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00살이 됐다 그러면은 두뇌가 30세를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70년 차이가 나죠. 그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럼 120이다. 근데 이제 더 나이가 이제 더 이렇게 우리가 장수하게 된다면은 150, 160이다. 근데 그 150, 160인데 그 사람의 두뇌는 50세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 인간의 두뇌 나이는 100년 정도 차이가 날 것이다. 제가 그렇게 이제 예측을 했죠. 예전부터. 가장 많이 차이가 나요. 두뇌 나이가. 인간들 보면은. 자, 좀 소소하게 시작을 해볼게요. 한겨레 신문에 너무 가슴 아픈 칼럼이 하나 나왔어요. 시골 사람에게도 보행권이라는 게 있다. 제가 시골 많이 다녀봐서 저도 아는데 정말 시골은요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도는 차는 빨리 달리는데 거기는 인도가 없는 거예요. 인도가.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그때 왜 미군 트럭에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이렇게
트럭이 아니지, 그때 탱크였나 장갑차에 이렇게 치여가지고 그 미선이 후순위 사건이죠. 아, 난 너무너무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거 진짜 좀 상징적인 느낌도 있고요. 근데 어찌됐건 이분의 그 기사와 상관없이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은 인도를 낼 때 그 땅값을 지불해야 되는 그 문제가 있다 뭐 등등 그 문제를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인도를 좁게 내면 돼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겨우 스쳐 지나갈 정도 아주 좁게 내되 그 옆에 있는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정비해주는 차원으로 인도를 내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좀 차도보다 인도를 좀 이렇게 높인다든지 좀 이렇게 언덕을 좀 쌓아둔다든지 그럼 돈이 많이 들겠죠. 어쨌건 아니면은 울타리를 좀 친다든지 어찌 됐건 아주 좁게 옆에 차도 옆에 사람이 많이 이동하는 데라든가 사고 나는 데부터 지금 세금 많이 거친다는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인구 이동이 많은 데부터 정말 복지 차원에서. 그 다음에 그 한국교육 10년 후퇴라는 제목의 우리 한국교육 10년 후퇴. 아, 너무너무 교육계를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대로 정말 무너져 가는구나. 바다에 가라앉는 세월호처럼 우리나라 교육이 이렇게 무너져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 일본 전산 이야기인가 예전에 제가 책 읽어본 적 있는데 신입사원을 뽑을 때 선착순으로 뽑는다든지 밥을 많이 먹거나 밥을 빨리 먹거나 그다음에 목소리가 큰 사람을 뽑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신입사원을 뽑는 아주 특이한 그런 회사가 있었는데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저는 의대를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 그 의사가 수술하지 않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수술한 일이 근본적으로 왜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 근본 원인은 뭐냐면은 의대생을 뽑을 때 점수로 뽑기 때문에 그래요. 점수로. 그러니까 의사 자격증,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은 시켜요. 그냥 손재주가 없어도 시켜요. 그런데 보세요. 정말 집도를 할 수 있는 의사가 그 의대 그 졸업생 중에서 물론 집도에 자신 있는 사람이 외과를 가겠지만은 외과를 간다 하더라도 또 뭐 인기가 있다 그러면 자기가 손재주 없어도 막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어려운 수술이 의사가 못하는 의사도 많다고 보는 거예요. 기본 점수로 커트라인을 통과하면은 저는 의사가 될 사람들은 이 손재주 테스트를 반드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시대는 이제 그런 시대도 지금 끝났는데 어찌됐건 앞으로 뽑는 예를 들어서 여기 있잖아요. 그 저번에 남원에 있는 서남대 폐교된 거를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공공의료대학원으로 신설을 해서 의사 자격증을 주되 10년 동안 좀 봉사 차원에서 그 의무 근무를 해야 된다. 아주 좋은 취지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그 의사들을 뽑을 때 너무 점수 위주로 뽑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손재주를 봐야 된다는 거죠. 뭐 바느질을 시키든 뭘 하든지 간에 만들기를 하든 아니면 뭐 개구리 해부를 시키든 간에 얼마나 잘하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관찰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정교해야죠, 손이.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집도하는 의사로 길러지고 이렇게 의사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심리학과 갈 사람이 있고. 그 예전에 그 유럽 쪽의 어떤 의사인데 굉장히 명의로 소문난 분인데 이 사람이 성적이 안 돼가지고 의대를 못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떤 제도를 통해서 의대가 실력을 절대 아니었는데 나중에 이제 뒤늦게 나이 들어서 의사가 된 분인데 굉장히 명의가 됩니다. 성적이 안 좋아서 의대를 못 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뭔가 다른 방법을 써서 유능한 의사를 저는 선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자, 확대해서 우리 교육이
우리 교육이 정말 대학교마다 좀 자율적으로 아이들을 선발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낫고, 지금보다는 그게 더 낫고, 또 전면 동아리화를 해서 그 초등학교 때부터 동아리 활동으로 뭔가 다져진 아이들을 그 관련 학과에 이렇게 진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만든다든지, 그런 게 지금 4차 산업혁명기에 제일 좋다. 그 얘기를 제가 너무 자주 해서 그만할게요. 자, 박원순 시장 제가 지지를 좀 하다가 예전에 뭐 때문에 제가 지지 철회했냐면 미세먼지 때문에 철회한 거예요. 굉장히 잘못한다는 느낌이 확 들었거든요. 근데 미세먼지 때 버스비를 무료로 대중교통을 사용하게 하겠다라는 게 좀 뭐가 이상했냐면, 미세먼지가 온다 그러면 오히려 자기 자동차에 고급 필터를 단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고급 자동차는 미세먼지를 걸리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강할수록 사람은 자기 차를 이용하는 욕구가 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기본 욕구를 이렇게 모르지라는 처음에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멍청한가? 그랬다가 어디서 제가 박원순 지지를 확 철회했냐면은, 그러니까 정말 하나하나 정책을 결정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수도권 안에, 서울 중심부 안에 1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경유차를 진입을 못하도록 하겠다 할 때 저는 거기서 완전히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정말 돈이 없이 10년 넘은 경유차를 굉장히 오래 타고 다녔거든요. 제 자신이. 차를 바꿀 돈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일단 5년 탄 중고차를 사는 거예요, 일단은. 예, 새 차를 살 돈이 없으니까. 근데 왜 트럭을 샀느냐면 저는 그림을 날라야 되니까 트럭을 샀죠. 그럼 5년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럼 내 차가 10년이 넘는 거예요. 그럼 막 부품 갈고 난리 나는데 한 15년 타는 것 같아, 진짜. 그러면은 얘가 이제 완전히 자동차가 맛이 가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갈고. 그러니까 10년 넘는 차를 늘 타고 다니던 저로서는 그 신문기사를 봤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뭐야,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에서 전시회가 있는데 원래 미술품 운송 트럭은요 되게 비싸요. 운송료가 그냥 뭐 3, 4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넘게 받거든요. 안전하게 이제 미술품을. 자, 그런데 할 수도 없고 일반 이사 싼 이삿짐한테 맡기면 내 그림이 망가질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직접 트럭을 산 거예요. 제 그림은 제가 이렇게 옮기기 위해서 트럭을 몰고 다녔단 말이에요. 아주 오랫동안. 근데 예를 들어서 일미미술관이라든가 서울 중심부 광화문 옆에 있는 미술관에서 그룹전이 있는데 나는 그럼 10년 넘은 경유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거 어떡할 거예요? 이 가난한 화가 어떡할 거냐고. 거기서 저는 박원순 제 머릿속에서 지웠어요. 자, 그런데 아주 좋은 정책을 하나 냈는데, 물론 이게 어려울 거예요. 돈 많이 들고. 도심에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을 공급할 게 아니라 도심에 있는 예를 들어서 임대가 잘 안 되는 공공 상업용 건물 같은 것들을 매입을 하거나 장기 임대를 해서 그것을 임대주택으로 바꿔서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거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봐요. 미세먼지 그 정책의 점수가 마이너스 20점이었다면은 이거는 이제 플러스 한 75점 정도 된다고 봐요. 아주 좋은 정책 이번에. 그래도 굉장히 기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지할 생각은 없지만 이런 좋은 정책을 박원순 시장이 해줘서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순서대로 잠깐만 지진 얘기 먼저 할게요. 인도네시아 한 마을에서 2,000명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 와, 전 어마어마하죠. 지진에다가 쓰나미까지.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기후변화 강의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지구 내부에서 마그마 활동이 강해지면 지구 기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증발량이 많아질 거고 메탄가스도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메탄가스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꼭 이산화탄소에 의해서만 기온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제 기억으로는 메탄가스가 기온을 올리는 효과가 이산화탄소의 25배인가 그래요. 메탄가스가 훨씬 무서운 거예요. 그 지구 온난화 쪽에서는. 그러니까 땅속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지구 기온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들이 이렇게 석탄이나 석유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게 플러스가 된 거죠. 플러스가 된 건데, 그래서 지금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을 하는 게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지구 기온이 올라간 게 이산화탄소 때문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지진과 화산 폭발이 훨씬 많아질 겁니다. 한 50년, 100년 동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이 지진하고 예전에 포항 경주 지진 있었죠. 제가 강의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자, 우리나라는 정말 불행하게도 지진 때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세웠어요. 경상남북도 쪽에. 거의 경상남도 저쪽이죠. 울산. 그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해야 되나?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쿠데타로 정권을 잡으면서 자기 고향이 구미였죠. 그쪽에 아무튼 일자리를 많이 주겠다는 생각으로 뭐 공단도 많이 세우고 했는데 발전소도 거기다 세운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 방사선이나 방사능의 그 해로움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을 때고, 그래서 제가 미스테리했던 거는 그 원자력 발전소가 세워질 무렵에 우리나라 학계에도 활성단층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굉장히 겹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2, 3년, 5년 정도 겹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 그 자원공학 쪽에 전공한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지진대가 있는 걸 알면서도 자기 고향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세웠을까? 아니면은 지진대가 있는 걸 그 당시에는 인지할 수가 없었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의견이 인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활성단층이 있다라는 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활성단층이 있는지를 왜 모르냐면은 지진의 주기가 길어질수록 그 나라는 지진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일본은 지진 주기가 짧거든요. 왜냐면은 땅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땅이 많이 움직이면 매년 많이 움직이면은 지진 주기가 짧고 조금 움직이면 지진 주기가 길어요. 응력이 그 땅이 응집하는 그 응력이 얼마만큼의 기간에 그 폭발력이 참을 수 없는 한계까지 가느냐, 그것이 곧 지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눌렀다가 펴지고 하는 게 지진이란 말이에요, 땅이. 근데 우리나라는 지진의 그 주기가 길어요. 일본은 더 짧고. 그러니까 일본은 지진 때에 대한 지식이 아무래도 더 선진국이었고, 그러니까 지진 때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는 일은 안 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진 때에 대한 지식이 있기 전에 박정희라는 사람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으면서 자기 고향 쪽에 좋은 일을 하겠다고 거기다 원자력 발전소를 세웠던 거죠. 영향력을 돈 벌게 해주겠다라는 거였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엄청난 재앙의 씨앗을 거기다 심어놓은 꼴이 돼버린 겁니다. 노후화된 원전부터 정말 안전진단을 해야 되고요. 지금이라도 뭐를 해야 되냐면, 원자력 발전소가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실링을 해야 됩니다. 그 폭발 위험이 있는 것을 이렇게 한 번 더 감싸줘야 된다는 얘기죠. 한 번 더. 방사능 유출을
안전장치를 지금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가동을 하려면. 일본보다 더 안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지진대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인도네시아 지진 난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 그 부산, 울산 쪽 이쪽, 경주, 포항 이쪽은 활성단층이에요. 단지 지진의 주기가 길 뿐이라니까요. 활성단층이고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제 지인들한테 그쪽에 살지 말라고 그래요. 아예 다 이사 오라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얼마 전에 여기 김제에 있다가 해외여행 다니는 그 권경화 씨 울산으로 갔다는데 울산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진짜 현대중공업의 그 인사부에 있는 송원종 형이라고 울산에서 근무하던데 이제 다행히 서울 쪽으로 올라갔대요. 다행히. 아무튼 제가 아는 사람이 뭐 그쪽에 울산 포항에 이렇게 있으면은 피하라고 그래요. 활성단층. 찾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양산단층이라고 인터넷에 쳐보세요. 그러면 양산단층이 쭉 나옵니다. 우리나라 지도에. 그 오른쪽은 다 위험지대예요. 오른쪽. 물론 단층의 왼쪽도 상당 부분 위험지대지만 주로 오른쪽이 왜 위험지대냐면은 양산단층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단층들이 거기에 아주 굉장히 많아요. 이걸 제가 35억 년간의 이 지구 위에 어떤 지형이 형성되는 지도를 예전에 제가 과학동화인가 아무튼 뉴턴인가 사이언스인가 제가 세 종류 잡지를 봤기 때문에 어디선가 봤어요. 너무 재밌게 봤는데 몇 억 년에 있어서 이게 대륙이 이렇게 흘러다녀요. 아시죠? 백엔의 대륙 이동설이라고. 판게아에서부터 갈라져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의 죽이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이 지구가. 그래서 이 지구는 100억 년이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 표면에 있는 땅들이 다 마그마 저 안쪽으로 외핵 쪽으로 다 들어가 버렸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연대를 측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지구 연대를. 그러니까 더 오래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45억 년이 아니라. 자, 그런데 거기서 내가 놀라운 걸 봤는데 양산단층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봤단 말이에요. 한반도가 3개의 대륙이 뭉치게 됩니다. 중국 쪽에 있는 대륙이 하나 있고요. 저기 인도 쪽에 있는 큰 대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저쪽에 큰 대륙이 3개가 있었는데 그 3개의 판이 전 그거 보고 정말 놀랐어요. 이 조그만 한반도에서 판이 3개나? 이렇게 해서 산맥이 형성되는 게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몇십억 년에 걸쳐서. 근데 양산단층 오른쪽이 일본 땅이랑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 지질인 거예요. 일본 쪽 지질인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지진이 많이 나는 땅인 거예요. 그게 그 양산단층 오른쪽 땅이. 그렇게 해서 그 지리산이라는 산이 형성되기도 한 거고 이렇게 땅이 부딪히면서 산맥이 형성이 되죠. 지리산에서부터 이렇게 쭉 있죠. 뭐 우리 산맥들 있잖아요. 제가 산맥 이름이 금남, 호남 정맥 뭐 이렇게 우리 원래 부르던 맥이 있는데 지금 이름이 다 생각이 나질 않아요. 우리가 예전에 무슨 산맥 외웠던 게 이제 다 그 일제 시기여가지고 제가 얘기는 안 할게요. 그 산맥이 형성이 되는 게 다 그 대륙에 부딪혀서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아무튼 무슨 얘기냐? 자기는 경상도 쪽을 도와주겠다고 거기다가 산업시설도 짓고 원자력 발전소도 짓고 왜 전기가 있어야 산업체가 돌아가니까 했지만 불싸 이게 재앙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판도라라는 영화가 이제 그렇게 나온 거죠. 지진. 저는 확률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양산단층 주변과 양산단층 오른쪽에 사시는 분들은 충청북도, 전라북도 여기 비어있는 땅 많아요. 저기 전라남도.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가거나 이사를 가거나 취직을 그쪽으로 하거나 이거 부동산 값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확률을 줄여야 된다니까요. 위험해지고 있으니까요. 왜냐면 불의 고리 지진대가
지금 활동이 심해지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주기가 왔다면 또 주기. 이게 약 10,000년의 주기일 수도 있고 50,000년 주기일 수도 있고 100,000년 주기일 수도 있는데 주기가 왔어요. 주기. 흑점 주기도 따로 또 이렇게 주기가 서로 겹치면은 그게 더 세지잖아요. 파고가 높아지죠. 파동이. 주기가 세지면. 자, 그 다음에 안시성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저는요 예전에 그 천문학자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그 사료를 연구를 해서 별자리를 관측한 것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어느 지역에서 관찰해야만이 그런 별자리를 관찰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연구를 해서 봤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가 땅 위치가 우리가 배운 위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를 믿는데 첫째, 그 사료가 진짜인가? 그리고 그 사료에서 나왔던 과학적인 현상만을 믿어요. 나머지는 다 가짜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뭘 믿냐면은 역사에 있어서는 유전자를 믿어요. 즉, 미토콘드리아 DNA를 그러니까 주로 이제 모계 유전자로 봐야죠. 미토콘드리아 DNA를 쭉 조사를 해보면은 민족의 이동 같은 게 나올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나중에 인공지능의 그 분석 기술이 아주 좋아지면 역사가 다 판명이 날 거라고 봐요. 과거의 유물들에 분명히 인간 DNA가 섞여 있습니다. 밥그릇이라든가 이런 게. 근데 그게 너무 시료가 작으면은 지금 그걸 찾아낼 수가 없는데 인공지능하고 그 단백질이나 DNA 판별 기술이 좋아지게 되면 그거를 과거 유물들의 어떤 유전자가 묻어 있는지까지 다 판별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탄소 연대 측정이라든가 이런 거보다 더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지금 뭐 나와 있긴 한데, 막 방사성 동위원소, 아무튼 그거보다 더 좋은 어떤 또 기술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DNA하고 그 역사의 사료에 나온 거하고 이런 거 아무튼 환단고기하고 또 하나가 또 하나 비슷한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규원사화인가? 아무튼 그런 우리 이제 고대사를 다룬 책들이 있는데 제가 어떤 그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윤내영 교수라든가 대학교 다닐 때 강의를 많이 들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고대사 대배달이라는 동아리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 대배달 동아리에서 활동도 하고 그랬었죠. 풍물놀이도 했었고. 거기서 아무튼 배운 바에 의하면은 연개소문하고 여러분 연개소문이 왜 그 중국에 그 변검 나오는 그 무슨 드라마 있잖아요. 다 까먹었는데 그런 어떤 그 연극 악극이죠, 악극. 그 악극의 연개소문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고구려 역사를 축소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중국은 여러 성이 있잖아요. 여러 성이 있는데 각 성마다 사료를 보관하는 그 사료 창고가 있었대요. 다 있었어요. 근데 이게 중앙 집권화 되기 전까지 그 어떤 성에 어떤 집에 어떤 사료가 있는 것까지를 챙길 여력이 없었겠죠. 그래서 모택동 아무튼 그 중국이 전체가 이렇게 좀 통일되고 정비되기 전에 그 사료를 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지방에 있는. 그런데 중국 한참 내륙 쪽인데 그 어떤 지방의 그 서고에 그 사료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이 근처에서 연개소문이 싸웠다, 당티점하고 싸웠다라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설민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안시성 강의하잖아요. 그 국경선이 아니에요. 그 국경선이 아니고 고구려가 한참 중국 내륙 쪽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국 지방 그 역사서를 보관하는 그 서고에 연개소문하고 싸웠던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동네 주변에서 싸웠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싸웠다라고 그 책에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 저번에 그 규원사왕과 그 강의하시는 그 분이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 내에 있는 고구려 유물이 있는 그런 곳을 한국 사람들이 접근 못하게 지금 막고 있거든요. 그걸 동북공정이라고 하죠. 에휴, 그 역사서를 남겨놨겠어요? 지방 돌아다니면서 연개소문이 이 근처에서 싸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고구려가 어디 있었다, 뭐 고구려 백제 신라가 뭐 신라 땅에 어디 있었다, 중국 내륙에 있었는데 이런 거 다 없애는 거죠. 다 없애고, 그러면 그걸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배운 역사가 진짜가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운 거 절대 믿지 마세요. 진실은 좀 더 나중에 10년 후 또 20년 후에 미중 패권 전쟁이 다 끝나고 우리가 중국을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고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 더 활성화되고 DNA 분석 기술이 좋아지고 유물 분석 기술이 좋아지고 하면은 다 바로 잡히게 돼 있습니다. 고구려의 역사, 우리 고조선, 또 고대 환국의 역사, 이런 것들이 또 하나 제가 말씀을 안 드렸구나. 그 유전자하고 유물, 그다음에 과거의 별자리나 그 과학과 관련된 기술, 또 하나가 언어예요. 언어. 우리가 쓰는 언어의 그 어근이 얼마만큼 일치하는가에 따라서 예전에 같이 생활했을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한 4가지 정도의 그 역사를 알 수 있는 진짜 어떤 속일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글 쓰는 건 속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속일 수 없는 게 언어의 변화, DNA의 변화, 유물, 그 땅에 박혀있는 유물, 또 하나는 정말 과거에 썼다라고 인정된 그 기록들 중에서 정치적인 기록 말고 과학적인 기록, 뭔가 과학에 대한, 과학기술에 대한 기록, 또는 뭐 무덤의 모양이라든지 가옥의 모양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기록이나 그림, 이런 것들만 믿어야 돼요. 나머지는 믿으면 안 돼요. 역사는 승자가 기록하기 때문에 가짜가 많아요. 그리고 그 지역을 누군가 점령해버리면 자기들 역사로 또 통째로 만들어버려요. 지금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친중파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때로는 가까이 있는 적이 더 무서운 법이거든요. 어쨌건 저는 너 친중할래 친미할래 하면 저는 친미합니다. 네, 이상입니다.